자, 이번은 경제 현안을 보다 쉽게 풀어보는 경제 읽기 시간입니다. 네, 오늘도 다양한 경제 이슈들 권혁중 경제평론가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평론가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민생회복 소비 쿠폰 이야기 먼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신청을 안 하면 못 받잖아요. 네. 많은 분들 신청하셨나요? 네, 그렇습니다. 어제부터 이제 시작을 예. 했잖아요. 그래서 어제 이제 신청 명수와 그다음에 금액을 좀 조사를 해봤는데 어제 보니까 민생회복 소비 쿠폰에 대해서 한 698만 명 정도가 이제 신청을 하셨고요. 지급되는 이제는 금액 같은 경우가 1조 2천억 원 정도가 됐습니다. 이게 과거에 국민지원금이 있었습니다. 재난지원금이 있었는데 이때보다 한 40% 더 많게 이제는 신청을 하셨다라는 부분에서 열기가 굉장히 뜨겁다 이런 어떤 생각을 해보겠는데요. 대상자의 한 13.8% 그러니까 전체 대상자의 한 14% 정도가 이제는 첫날 이제 신청을 하셨고 이제는 어느 부분으로 그러니까 지급 방안이 많잖아요. 지금 뭐 신용카드, 체크카드도 있고 그다음에 지역생활 상품권 있고 선불카드가 있는데 지급 방식 중에서 뭘로 많이 신청하셨나 봤더니 역시나 뭐 예상대로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를 많이 이제 신청을 하셨습니다. 이게 한 534만 명 정도 조사가 되면서 가장 많이 신청하셨거든요. 그래서 아마 온라인이 좀 편하신 분들이 신청을 많이 하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류형 지역생활 상품권도 또 많이 신청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걸 봐도 골고루 지금 뭐 세대별로 좀 신청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네, 평론가님 신청하셨습니까? 저는 이제 수요일입니다. 수요일이십니까? 무슨 방식으로 신청하실 거예요? 저는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방식에서 저는 신용카드로 지금 신청할 생각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어떤 게 더 유리하다 뭐 이런 말들도 있기는 있던데 네. 실질적으로 어떻게 좀 생각하시는지 궁금해요. 저는 사실 온라인이 편하다 하시는 분들은요, 당연히 신용카드가 굉장히 좀 유리하다. 왜냐하면 신청 방법이 굉장히 심플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문제가 있죠. 이제 지류형 지역사랑 상품권으로 신청하신 분들이 좀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온라인상에서 이런 소문이 돌고 있거든요. 이게 방송에서 얘기될지 모르겠는데 이게 지역사랑 상품권으로 만약에 받게 되면 이게 5년이거든요, 소비 기한이. 그러니까 원래는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는 11월 30일까지 다 쓰셔야 됩니다. 맞아요. 예, 이게 소비 진작을 위해서 나온 거다 보니까. 그런데 이 지역사랑 상품권 지류형 같은 그러니까 이게 종이로 나오는 거죠. 이 지류형 같은 경우는 사실 소비 기한이 5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네트상에서 이제는 온라인상에서 돌면서 야 지류형으로 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슨 일이 생기느냐 지류형으로 받아서 중고거래 사이트에 올리는 분들도 지금 나타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상 안 됩니다. 이러시면 안 되고 이게 악용하시면 안 된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15만 원인데 13만 원을 올려서 현금하시는 분들도 계시다 보니까 이런 것들은 좀 주의를 하셔야 되겠고 그래서 이제는 행안부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개인 거래 시 환수한다. 한마디로 이게 걸리면 환수하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불법인 거죠? 중고거래 불법이죠. 하는 거는. 네, 그럼요. 이거는 소비 진작에서 나온 거다 보니까 목적도 맞지도 않고요. 그다음에 형사처벌도 받을 수 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 이런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받았던 소비 쿠폰을 현금화하시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미 지금 중고거래 플랫폼 같은 경우에는 금지어가 떴습니다. 바로 민생회복 소비 쿠폰 치면 검색이 안 돼요. 그래요? 예, 그다음에 이제는 뭐 소비 쿠폰 이런 단어도 안 되고요. 예, 그다음에 지역사랑 상품권 키워드도 안 됩니다. 그래서 막긴 막아놓고 있는데 또 개인별로 너무 많이 또 하시는 분들이 있다 보니까 좀 주의를 당부시킨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예, 이 소비 쿠폰 기대감이 큰 만큼 이렇게 부작용도 있는 것 같습니다. 또 네. 편의점 업계나 상당수 자영업자들은 이렇게 특수를 늘리면서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반면에 또 일각에서는 요즘 워낙 경기가 좋지 않다 보니까 이게 과연 효과가 있을까 이런 우려도 나오거든요. 네. 그러니까 단기적인 효과는 분명히 있습니다. 이미 뭐 아시겠지만 소비 쿠폰 이게 왜 나왔냐라고 본다 그러면 내수 경기가 너무 안 좋고요. 그다음에 이제 성장에 대한 마중물 역할을 하기 위해서 나온 거거든요. 우리나라의 이제는 GDP 성장률도 0%대로 예상되고 있는 상황에서 내수 회복을 위해서 단기간에 돈이 돌 수 있도록 만든 것이 바로 민생회복 소비 쿠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인 효과는 분명히 있을 거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한계 소비 성향이라고 해서 이 소비 성향 한마디로 내가 받았던 돈에서 얼만큼 이제 소비로 쓸 거냐라고 봤을 때 지금 과거 재난지원금 같은 경우는 한 36% 정도 나왔었거든요. 그런 걸 봤을 때도 아마 단기적으로는 소비 심리에 영향을 준다. 이미 아시겠지만 소비자 심리 지수가 100을 넘어섰습니다. 그것도 108이 나왔거든요. 그 정도로 지금 소비자의 개선, 심리가 개선이 되고 있다는 거는 민생회복 소비 쿠폰을 갖고 있는 의미라고 생각을 해보겠는데 하지만 이제 GDP 성장률에는 그렇게 크게 뭐 도움은 되지 않을 거다라는 또 시장의 전망도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 재난지원금을 보더라도
사실상 성장률 자체에 큰 영향을 주진 않았던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같은 경우에는 한국은행은 0.1%포인트 정도 사실 좀 영향을 상승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서 네. 뭐 기대 반 우려 반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저는 뭐 개인적으로는 충분히 소비 심리를 개선하는 데 톡톡한 역할을 하고 있다. 그래서 긍정적이다라고 판단해 봅니다. 쿠폰이 이게 원래 취지를 생각하면 가급적 뭐 동네 매장이나 소상공인한테 쓰는 것이 취지에는 맞는 겁니까? 그럼요. 예. 저는 분명히 이게 민생회복 소비 쿠폰은요. 각 지자체에서 쓰셔야 됩니다. 아마도 내가 서울시다. 그럼 서울시 안에서 쓰셔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단기간에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워낙 어렵다 보니까 단기간에 소비 진작을 위해서 아마도 돈이 돌게끔 하기 위한 마중물 역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 안에서 쓰도록 하는 이런 어떤 그 조치들, 그다음에 11월 30일까지 단기적으로 쓰도록 한 이 조치들은요. 저는 민생회복 소비 쿠폰이 가지고 있는 또 하나의 의미라고 생각하고 이런 점들을 통해서 시장에 이제 돈이 이제 돌기 시작한다. 이런 점에서는 저는 분명히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좀 기대를 좀 해보겠습니다. 근데 저는 보통 이제 음식을 배달 많이 시켜 먹거든요. 배달 앱은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배달은 또, 안 됩니다. 근데 또 될 수 있는 방법도 있다고 하던데 이거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 겁니까? 네, 이제 배달 앱은요 온라인으로 결제하잖아요. 예. 다르다 보니까 안 됩니다. 원칙적으로 안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배달 플랫폼 입장에서는 그럼 우리가 소외되겠네?라고 생각해서 이제는 뭐 특정 어플리케이션 같은 경우에는 만나서 결제라는 이 기능을 활성화시켰습니다. 그게 뭐냐면 미리 선결제하는 게 아니에요. 온라인상에서 먼저 결제하는 게 아니라 배달 라이더가 일단은 소상공인이 가지고 있는 자체 단말기를 들고 갑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이제 소상공인 단말기로 결제하도록 이 만나서 결제 플랫폼인데 이 시스템을 좀 활용하겠다라고 해서 특정 어플리케이션, 특정 배달 플랫폼은 이 기능을 가지고 이제는 민생회복 소비 쿠폰을 쓰도록 만들겠다라고 하고 있는데 뭐 현장에서는 어떻게 받아야 할지 모르겠지만 뭐 불가능한 것도 아니다. 중요한 건 이거예요. 소상공인 자체 가지고 있는 단말기는 가능하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뭐 배달 플랫폼이기 때문에 무조건 안 된다. 그건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오늘은 출생연도 2와 7인 분들, 네. 또 내일은 3, 8인 분들 신청 가능합니다. 자, 이번엔 단통법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단통법 11년 만에 폐지가 됐습니다. 네. 이렇게 폐지를 11년 만에 한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 일단 폐지가 맞는 것 같아요. 저도 왜 그러냐면 사실 이제 당통법이 처음 나왔을 때가 그 이유가 그거였습니다. 일단 눈치가 빠르고 이제 인터넷에서 좀 빠르신 분들이 우리가 보통 성지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휴대폰 성지. 예, 휴대폰 성지. 그래서 싸게 주는 곳을 찾아다니면서 나는 무료로 받았는데 너는 돈 주고 샀니? 이러다 보니까 막 화가 나죠. 그래서 이제 단통법이 그래서 이제 만들어진 건데 근데 이제 문제가 생겼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이게 똑같은 가격에 똑같은 할인 지원을 받다 보니까 이제는 기업들 입장에서 이런 이동통신사 입장에서 이제 게을러지는 거죠. 그리고 이제 소비자 입장에서 사실 통신요금도 생각보다 더 많이 나오게 되고 이런 점들이 단통법의 영향을 봤을 때 좋은 점이 없었던 거예요. 그동안 10년 동안. 그래서 이제 단통법을 이제 폐지하게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예, 바뀌는 점은 이렇게 바뀝니다. 현행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오늘부터 이제 바뀌었죠. 폐지 후에는요. 공통지원금인 이름으로 나옵니다. 그전에는 공시지원금이었어요. 공시지원금. 예, 그래서 많이 들어보셨죠? 예. 핸드폰 하러 가면 공시지원금 이런 얘기 하시는데 그냥 단말기에 할인을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사전에 공시하도록 돼 있거든요. 근데 이게 없어졌습니다. 이제 공시할 이유도 없고요. 이제는 공통지원금이라는 이름으로 자율적으로 이제 공개를 하도록 했습니다. 그다음에 추가지원금도 있는데요. 요거는 이제는 말 그대로 가맹점이라든지 핸드폰 맞히는 그 업체에서 추가 지원금을 해줍니다. 요 금액은 공시지원금의 15%까지 딱 상한선이 정해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시지원금이 50만 원이다. 거기에 15% 그러면 7만 5천 원까지만 추가 할인을 해줬습니다. 근데 이게 완전히 없어졌어요. 상한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냥 뭐 단말기 파시는 분들 아니면 이동통신사 이런 개개인 업주들이 마음대로 또 추가 지원금을 줄 수 있다 보니까 소비자 입장에서는 더 많은 할인을 주고 이제는 살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점들이 확실히 이제 소비자 입장에서는 더 좋게 바뀐다. 그래서 이런 점들은 저는 의미가 있다라고 좀 판단해 봅니다. 그 근본적으로 이게 그 지원이라는 게 통신사나 대리점에서 지원을 해주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근데 그러면 시장 경제 체제에서 네.
더 많이 지원해주고 싶으면 더 많이 지원하고 싼 곳에서 사고 이게 당연한 것처럼 보이는데 네. 그런 보조금 과열을 막기 위한 제도라는 것이 11년 전에는 왜 생겼을까 이게 좀 근본적으로 궁금해서요. 예,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지원금 자체가 많이 주는 쪽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예. 추가 지원금이 있잖아요. 일단 공시지원금도 있지만은 그 업체에서 고객을 많이 끌기 위해서 이제는 추가 지원금을 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있었냐 그러면 마이너스 폰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내가 돈을 더 받고 핸드폰을 개통하신 분도 있었습니다. 예. 그런데 어떤 분들은 똑같은 금액을 주고 개통하신 분도 있었거든요. 예. 형평성이 안 맞다라는 얘기가 너무 많았어요. 그 당시에. 왜 나는 정보가 느려서 정보의 비대칭성 때문에 나는 더 많은 돈을 주고 핸드폰을 맞췄지? 이런 점 때문에 사실상 굉장히 사회적 논란이 컸었거든요. 그래서 만들어진 게 이제 단통법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그거에 대한 예방책도 이번에 어느 정도 마련이 되는 겁니까? 네, 이번에 이제는 단통법이 사실 11년 만에 없어졌잖아요. 생긴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거에 대해서 투명하게 공시지원금을 뭐 자유라고 얘기하지만은 일단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이제 이동통신사와 말을 맞춘 상태입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공시지원금이 어느 정도 나오고 있다. 이렇게 공통지원금 얼마 정도 나오고 있다는 것을 밝히고 있고요. 무엇보다 이제는 시장의 모니터링을 강화합니다. 과도한 할인 같은 경우는 왜 이렇게 할인이 들어갔는지를 좀 세밀하게 보면서 이게 불합리한 부분이 있으면 이제는 모니터링을 강화해서 지도를 하겠다라고 밝힌 상태거든요. 예. 그래서 시장 과열을 막기 위해서 지금 정부가 나선 상태이고 어쨌든 간에 뭐 소비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싼 가격으로 이제 개통을 할 수 있고 이동통신을 할 수 있는데 다만 주의할 거는 역시나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이 안 되거든요. 누구는 싸게 하고 누구는 또 돈을 더 많이 내주는 이런 일들은 뭐 막을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은 계속적으로 아마 시장에서 흘러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예, 그런데 이렇게 지원을 받아서 휴대폰을 싸게 산다고 해도 위약금을 물게 되진 않나요? 이게 문제입니다. 이게 할인을 많이 해준 과거에도 그랬어요. 이제 할인을 많이 해준다는 얘기는 뭘까요? 이게 판매처에서 손해를 안 봅니다. 당연히 비싼 요금제를 이제는 권유하거든요. 막 9만 원, 10만 원 넘어가는. 근데 이제는 사회 초년생 아니면은 이 노인분들 같은 장년층 같은 경우는 잘 모릅니다. 그냥 내가 폰을 개통하러 갔는데 공짜 폰이라고 얘기하고요. 마이너스 폰이라고 얘기하고요. 오히려 페이백, 한마디로 돈을 돌려받는다. 하다 보니까 나는 맞춰봐야지 했는데 알고 보니 이게 요금제가 막 10만 원이 넘어가는 것들이 이제 된 거죠. 이러다 보니까 무슨 일이 생기느냐. 나중에 이제는 약정을 다 지키지 못했을 경우는 사실상 그만큼 내가 할인받았던 금액을 다시 한번 또 토해낼 수밖에 없는 부분이 생기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장년층이나 사회초년생분들이 모르고 가입했다가 나중에 큰 코 다치는 일이 벌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이 폰을 개통했었을 때 싼 이유가 분명히 있다는 거 한번 기억해 주겠고 그다음 무엇보다 약정에 대한 위약금이 정확하게 얼마인지를 개통하실 때 꼭 체크를 해보셔야 돼요. 가서 물어보십시오. 이동통신사에 대한 요금제가 현재 어떻게 되고 얼마짜리이고 그다음에 내가 이걸 못 지켰을 경우 위약금이 도대체 얼마 나오는지를 꼭 한번 물어보시고 이제 폰을 개통하시기를 권유드리겠습니다. 네. 이런 사례들 좀 찾아봤더니 한 달에 요금 적게 낸다라고 얘기해놓고 24개월 약정이 아니라 막 36개월 약정이고 네. 이런 경우도 있는 것 같아서 좀 주의를 잘 하셔야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코스피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네. 오늘 연 고점을 경신을 했어요. 그리고 지금 보니까 3,182. 지금 이 배경은 어떻게 분석하고 계십니까? 일단 쭉 떨어집니다, 오늘. 그런 거 봤을 때 확실히 이제는 고점에 대한 피로감이 쌓여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단기간에 우리 증시, 코스피, 코스닥이 단기간에 많이 올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고점에 대한 이제 피로감이 쌓여 있는 상태에서 이제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말로 단기간에요. 이게 2,200포인트였습니다. 예. 그러다가 지금 3,200까지 온 거거든요. 이게 굉장히 3개월 만에 온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피로감이 쌓여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이제 우려스러운 부분, 고점에 대한 우려스러움 때문에 좀 쉬어가고 있다라는 표현이 맞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가 또 봐야 되는 게 파월 의장의 연설이 지금 있습니다. 현재 시간으로 22일인데요. 이 연설을 앞두고 과연 파월 의장, 연준 의장 입에서 어떤 목소리가 나올지 요거를 지금 외국인들이 지켜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관망세들이 좀 나오면서 오늘들은 확실히 이제 외국인들이 매도하는 이런 분위기가 느껴지고 있고요. 당분간은 아마 좀 쉬어가는 부분들이 많이 연출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예, 파월 의장의 발언 짚어봐야 될 것 같고요. 또 이렇게 불장이 이어지고 있는 만큼 주식시장에 대한 투자는 이어지고 있지만 또 금에 대한 관심은 하락하고 있거든요. 네. 이런 상황 어떻게 보시는지요? 그러니까 이게 주식시장이 우리가 너무 뜨거운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야 이게 위험 선호 심리가 많아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금은 대표적인 안전 자산이거든요. 그동안 왜 금이 인기를 얻었습니까? 중국에 대한 매수세가 굉장히 뜨거웠었고요. 그다음에 지정학적 리스크, 뭐 전쟁 나오죠, 뭐 계속적으로 안 좋은 소식만 나오죠. 그러다 보니까 대표적인 안전 자산인 금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어느 정도 이제 관세도 일단락되고 있는 분위기에 전쟁도 어느 정도 종식 분위기로 지금 가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위험 자산 선호 심리가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상대적으로 금에 대한 관심들이 좀 떨어지면서 소폭 이제는 금값도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만약에 뭐 큰 이슈가 없는 한 지금의 흐름대로 간다 그러면 확실하게 금리 인하 시그널이 하반기에 나오거든요. 그렇게 된다 그러면 역시나 이제는 위험 자산에 대한 선호 심리가 더 높아지면서 금에 대한 관심이 좀 둔화될 가능성은 분명히 연출될 수 있다라고 판단해 보겠습니다. 네. 예. 자, 경제에 있어서 또 중요한 부분 하나 마지막으로 짚어봐야겠습니다. 상호 관세 관련해서 협상을 또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네. 정말 얼마 안 남은 상황인데 구윤철 신임 경제부총리가 2+2 통상 협의를 이제 개최를 하게 될 텐데 어느 정도 좀 가능성 그리고 협의를 좀 해나갈 뭐 그런 중요한 요소 어떤 게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큰 틀에서는 우리는 8월 1일까지는 합의를 해야 됩니다. 저는 그게 맞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큰 틀에서 사실상 얘기를 이제 나눠 보려고 우리가 이제는 2+2를 이제 진행하는 건데, 근데 미국 입장에서는 아시겠지만은 이제 속도보다 질이 중요하다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원하는 입장에서 이 결말을 맺으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가 지금 2+2가 진행이 되고 이번에 이제 산업부 장관이 가는 게 아니라 통상교섭본부장이 갑니다. 그 뜻은 뭐냐면 어느 정도 사실상 협상에 진전이 있었다라는 뜻으로 우리는 해석할 수 있거든요. 이런 점에서는 저는 긍정적인 신호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특히 이제 비관세 장벽에 대한 목소리가 굉장히 높은데 과연 어떻게 될지.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 좀 우려하는 부분은 농산물에 대한 양보, 그 대신에 이제는 관세율을 낮춰주는 선으로 지금 흘러가지 않을까라고 시장에서는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들은 참 어려운 문제긴 하지만 일단 우리 사회의 구성원들이 합의가 좀 있어야 된다고 보여지고요. 이런 점들이 과연 이 2+2에서 어느 정도 또 구체화될지 진행되는 거 보고 이제 또 판단해 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짧게만 하나 더 여쭤볼게요. 앞서 그 시기보다는 협상의 질이 중요하다라고 말한 네. 재무장관의 발언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럼 8월 1일부터 부과를 안 하겠다는 겁니까? 아니면 하기는 하는데 더 오랫동안 지켜보겠다. 뭐 이렇게 해석해야 합니까? 지금 미국 입장에서는 그런 예. 것 같습니다. 더 길게 끌 수 있다. 한마디로 미국에서 원하는 협상안을 한국이 가져오지 않는다 그러면 더 길게 끌 수도 있다. 이렇게 이제는 예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8월 1일까지 큰 틀에서는 합의를 맞춰 가야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거든요. 이런 점에서는 아마 이번에 2+2, 이번에 이제는 미국으로 또 갑니다. 예,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키를 가지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보겠고, 통상교섭본부장이 계속적으로 미국과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과연 이번에 어느 정도 구체적인 선에서 얘기가 나올지가 저는 좀 기대가 된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지금 미국이 원하는 대로 끌려갈 이유는 전혀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시간이 걸리더라도 우리가 원하는 안에서 계속적으로 협의와 논의를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고, 마지막으로 농산물에 대한 이 부분이 굉장히 지금 사회적으로 예민한 상태거든요. 30개월 이상의 소고기, 그다음 우리나라의 쌀 시장 추가 개방, 이런 점들이 걸려 있다 보니까 충분한 수기 과정을 거쳐서 좀 진행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 이렇게 판단해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경제 이슈들 권혁중 경제평론가와 함께 짚어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